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이 잘 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펠라 호텔 주변은 일찌감치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경찰들이 호텔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고 호텔 측은 회담 다음 주인 18일까지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회담 전후로 공항에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천안함과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도 참배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야권 후보인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측근들이 서로 비난을 퍼부으며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될 상황입니다.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53.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17.3%,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13.7%로 조사됐는데 오늘 오후 공개된 타 기관 조사에선 오차 범위 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전신인 새누리당도 매크로를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요 재벌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거둔 브랜드 사용료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손쉽게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에 공정위는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물왕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로 사용된다는 물에 물고기 사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말로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수년째 방치 중인 이곳을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날 우리 시간 오전 10시로 회담 시작 시간을 발표한 데 이어서 순차적으로 장소를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카펠라 호텔이 북미회담 장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펠라 호텔은 싱가포르 본토와 700m가량의 다리로 이어져 있는 면적 4.71km제곱미터의 연륙도인 센토사 섬에 있습니다. 본토와 연결된 다리와 모노레일 등을 차단하면 외부에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와 보안을 최우선시한 북한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토사 섬과 더불어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된 샹그릴라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싱가포르 실무회담 북측 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 도착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 의전 교섭 등을 끝냈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아침 트위터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뭔가 큰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 행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looks like it's moving along very well. A lot of relationship being built, a lot of negotiation going on even before the trip. But it looks like it's coming along fine.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중요한 며칠을 두곤 싱가포르 회담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과 단순히 회담까지 남은 날짜를 지칭한 것이란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을 총소집해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회담장으로 결정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은 벌써부터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경찰도 오늘부터 투입돼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지금 센토사 섬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 뒤쪽에 멀리 보이는 것이 카펠라 호텔입니까? 네, 카펠라 호텔은 이곳 센토사 섬 전체 안에서도 이렇게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타지 않고서는 전경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또 가까이에 가면 아래쪽에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호텔이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만이 부분적으로 호텔이 드러나게 됩니다. 호텔 주변이 현재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 자리가 카펠라 호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여러모로 봐서 보안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자, 통제가 시작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호텔 안으로는 지금 취재진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오늘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호텔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온 목적을 확인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또 큰 가방을 갖고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가방을 직접 열어서 내부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회담 전후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까지 예약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자, 회담 당일 또 회담 앞두고 통제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카펠라 호텔 주변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호텔이 들어가 있는 센토사 섬 자체가 통제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싱가포르 정부가 이곳 센토사 섬 전체뿐만 아니라 센토사 섬으로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다리까지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카펠라 호텔 주변뿐만 아니라 센토사 섬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 다리 자체를 막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아예 센토사 섬에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육지뿐만 아니라 회담을 전후해서 11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창의공항 그리고 공군기지 주변의 공역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당일에는 항공기의 이착륙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정상회담의 의전이라든가 아니면 경호를 놓고 미국 측과 실무 접촉을 해온 북한 협상팀의 김창선 서기실장, 오늘 싱가포르를 떠났다고요? 네, 김창선 서기실장 오늘 오전에 싱가포르를 떠나서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들어와서 정확히 열흘 만에 떠나게 된 것인데 이로써 북미 협상팀이 모두 싱가포르를 떠난 셈이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북미 협상팀이 모두 떠난 만큼 의전과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논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내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건 뭐 사전 협의를 위해서겠죠, 물론. 네, 싱가포르 발라 크리시난 외교장관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초청을 받아서 내일과 모레 공식적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라 크리시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지막 조율을 위해서 평양을 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센토사 섬에 들어가 있는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회담이 열릴 카펠라 호텔뿐만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묵을 숙소와 취재진이 상주할 미디어 센터 등에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회담장이 될 싱가포르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넓은 69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은 이 4.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휴양지로 이 본섬으로부터 8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리 외에 케이블카 그리고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이 다리는 막히고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도 운행을 멈출 걸로 보입니다. 이 경호와 보안을 유지하기에 최상의 조건인 겁니다. 특히 카펠라 호텔은 이 센토사 섬 내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주변도 모두 숲풀이어서 이 진입로만 차단하면 노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이 사실상의 요새입니다. 호텔 내부엔 미팅룸이 마련돼 있습니다. 만약 정상 만찬이 진행된다면 연회장을 재정비해서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센토사 섬과 함께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된 이 샹그릴라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거론됩니다. 회담장과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 플러턴이나 세인트 레지스 같은 호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담장에서 9km 정도 떨어진 미디어 센터는 원래 F1 자동차 경주가 매년 열리는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체를 프레스 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곳에 이미 전 세계 3천여 명의 취재진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싱가포르 북미 실무팀의 뒷얘기도 일부 나왔는데 양측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반대였다고 하는군요.
북측은 일일이 사전 보고를 했고 미국 측은 일부러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 실무팀은 작은 것 하나라도 평양 상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CNN 등 주요 외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가 지전하며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하루 이틀씩 협의가 잠시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이 카펠라 호텔로 정하자고 했을 때도 북측은 상당 기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수송과 의전 등을 두고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실무팀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세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트위터에 성급히 올리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겁니다. 북미 양측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4차례의 실무회담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햄버거 식사의 가능성과 김 위원장의 전용기 루트 확보 방안,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이벤트 연출 등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동에 쓰일 수행 지원 차량도 일부 확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차량 4대를 도로교통법의 예외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관련 차량은 방탄 기능이 갖춰진 BMW 세단 시리즈라고 전했습니다. 미 대통령 전용인 캐딜락 리무진과 김 위원장의 전용인 벤츠 차량 외에 수행 및 경호 차량의 호위 등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해외 출장을 공개하고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다녀와서 공개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경호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싱가포르로 이동할 것인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신진 기자. 지난달 초 중국 김정은 위원장은 비밀리에 중국 다롄에 갔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 방문 사실을 밝힌 건 평양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이번 싱가포르행은 김 위원장이 미리 공개된 해외 출장을 가는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이용하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밤 11시에 싱가포르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이 보안입니다. 이동수단으로는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유력하지만 다른 비행기 이용 가능성도 나옵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탄 비행기가 납치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비행 경로에 위치한 중국이 전투기 등을 이용한 특별 호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숙소는 플로턴과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단에는 비서실장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3월 북중 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남았는데 5월에 열린 2차 회담 때는 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이 밖에 김영철 통전부장, 최선희 외무상 부상 등이 함께할 걸로 예상됩니다. 평양에는 사실상의 2인자인 최용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아서 지도부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야외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현지 특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일 정상회담과 결과 발표까지 관련 소식을 현지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JTBC 특설 스튜디오가 들어설 장소입니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고층 건물을 배경으로 한 곳입니다. 정상회담장인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6.2km 떨어져 있습니다. JTBC는 이곳에서 회담 전날인 11일부터 당일인 12일까지 이틀간 JTBC 뉴스룸과 뉴스 특보를 진행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회담 직전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회담 상황과 결과를 모두 현장에서 전합니다. JTBC 취재진 10여 명은 메인 프레스 센터가 차려질 F1 경기장과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회담장, 두 정상의 숙소 앞 등에 배치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앞둔 만큼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딴
햄버거와 칵테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취재진이 이용할 프레스센터의 경우에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로 빈축을 사고 있고 그 외에도 돈이 없으면 찍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음식점들이 내놓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이름을 딴 이색 음식과 칵테일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정상회담 당사국은 아니지만 회담을 기념하는 주화까지 발행했습니다.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 금화의 경우 개당 11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텔들도 객실 예약이 쇄도하면서 일부 호텔은 평소 30만 원대였던 하루 숙박비가 160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 3천여 명이 모이는 국제 미디어 센터는 하루 사용료가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이릅니다. 미디어 부스 하나를 빌리는 데만 우리 돈으로 640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 기자들이 현장 중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의 경우 하루에 96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G7 등 다른 국제회의와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선 도를 넘어선 정상회담 특수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천안함 46용사부터 최근 순직한 소방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 국가유공자증을 수여합니다. 지난해 말 시민을 구하려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순직한 정현호 경위의 어린 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추모식에도 참석해 유족에게 태극기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묘역에도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김기혁 중사 등이 묻힌 무연고 묘지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해 발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주최 추념식이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건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군경묘역이 많은 서울현충원과 달리 독도 의용수비대와 소방공무원, 그리고 세월호 교사 등 의인들의 묘역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시한은 사실상 내일까지로 볼 수가 있죠.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줄곧 거론돼 왔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두 후보의 측근들끼리 문자 메시지로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인터넷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등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야당 후보 단일화는 결국 무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 좀 만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연락받은 것도 없는데. 좀 먼저 연락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계획도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까지만 공표가 가능하고 8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늘 중 단일화 합의가 성사돼야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상대방의 포기만 요구하다 단일화 논의를 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안 후보 캠프의 김근식 대변인은 어제 김 후보 측근 차명진 전 의원에게 안철수를 밀어주고 홍준표를 제끼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정치의 기본이 안 되고 얍삽하게 공작만 하는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걱정된다며 김 대변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변인도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돼 악용됐다. 참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라며 한국당은 공작 정치에 대가답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차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일화 불발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진흙탕 싸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서로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지방선거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공표가 가능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JTBC는 한국갤럽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점검해봤는데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은지는 여론조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서울시민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5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17.3%,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1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권 후보의 격차는 줄곧 3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김 후보의 지지율은 25.6%로 1위와 격차는 32.4%포인트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는 32.5%로 지지율이 조금 뛰었습니다. 1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두 후보 가운데 단일화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봤더니 안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49.1%, 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6.2%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희연 현 교육감의 지지율이 37.8%로 가장 높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한나라당에 이어서 새누리당에서도 매크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도 온라인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매크로 여론 조작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소통본부가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당직자, 보좌관, 전국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이 대화방에서 매크로 여론조작 지시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대화방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황이 나옵니다. 극우 커뮤니티 일베 게시글을 퍼뜨리자는 주문이 나오면 각 선거 캠프 담당자들이 2, 3분 내에 40개 완료했다 등의 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광역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의 말을 인용해 지시가 내려진 직후 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건 매크로를 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도 온라인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트위터 리트윗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 여론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과거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등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털 사이트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드루킹 수사팀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접촉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기사의 댓글에 기계적 수단이 쓰인 흔적이 있는지,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를 들이받고 일부러 3차례나 더 들이받은 만취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1살과 2살 된 아이 2명 등 일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55살 최모 씨의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30살 김모 씨가 내려 말을 거는 순간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돌진, 또 돌진, 3번이나 더 추돌합니다. 피해 차량에 탄 김 씨의 부인과 1살, 2살 된 딸은 비명을 지릅니다. 출동한 경찰도 역부족입니다.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뒤에 애가 타고 있으니까 공포였고. 이 과정에서 김 씨와 김 씨 아내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500m를 더 달아나 2차 사고까지 냈습니다. 막다른 길에 가서야 검거된 최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대리운전을 해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그 이후로는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어제 경북 영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던 소식 전해드렸죠.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직원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직원을 가두고 도망가기까지 1분 4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범행 현장을 담은 CCTV를 보시죠. 윤두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은행 창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곧바로 여직원에게가 흉기를 들이댑니다. 뒤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에게 자루 하나를 던지며 돈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창구에 있던 현금을 모두 담자 직원 2명을 사무실 안에 가둡니다. 의자로 문을 막은 뒤 서둘러 달아납니다. 새마을금고에 들어와 돈을 빼앗아 나가기까지 불과 1분 4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선 준비해둔 트럭에 올랐습니다. 행선지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8시쯤 이 집에 숨어있던 37살 S씨를 붙잡았습니다. 돈 어디다 쓰러 가셨어요? S씨가 강탈한 돈은 2천만 원이었는데 검거 당시 74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해당 새마을금고에 몇 번 들러 인적이 드물고 직원이 적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젯밤 서울 응암동의 가정집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집주인은 집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다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선 다량의 화학물질과 화학 관련 책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잔뜩 흩어져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놀라 뛰쳐나왔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가스 폭발한 줄 알았죠. 가스 폭발했으면 연기가 날 텐데 연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순간에 다 놀래가지고 이 상가 사람들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5층짜리 건물의 5층 가정집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입니다. 집주인 53살 양모 씨는 복부와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손도 크게 다쳤습니다. 양 씨는 화학물질인 아세톤을 사용하던 중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폭발이 일어났다고 소방대원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집안에 있던 부인과 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선 화학물질과 화학 관련 서적들도 발견됐습니다. 양 씨는 화공기사와 위험물 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험을 하다 폭발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고가 난 건지 파악하기 위해 양 씨를 입건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로베르는 급진전하는 남북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 등반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고층 건물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오전 7시 54분 맨손으로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보안 요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탔습니다. 출발 2시간 만에 75층까지 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다리던 안전 요원이 설득했고 준비된 장비에 옮겨 타고 꼭대기로 이동했습니다. 등반 이유도 밝혔습니다. The amazing and historical, it's peace i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맨손으로 이 건물 등정에 나선 사람은 이전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이 2시간 29분 만에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안전 로프를 달았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엔 우크라이나인 비탈리 라스칼로프가 안전 요원의 눈을 피해 몰래 건물에 올랐습니다. 부시의 닌자라 불리는 라스칼로프는 안전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35분
업무방해 혐의로 로베르를 체포했습니다. 사전 신고나 건물주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베르는 세계 각지 초고층 건물을 맨손으로 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바이에선 828m 높이 부르즈 칼리파를 올랐고 이후 시드니와 런던, 상파울루 등에선 초고층 건물에 몰래 올랐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청와대를 상대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하려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상고법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지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에 가까운 인물들로 대상을 넓혀서 이른바 돌파 전략을 짠 겁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선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통해서 협조 의사를 보이려 했습니다. 또 윤상현 정무특보의 경우에 개인적인 성향을 분석해서 접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치 첩보기관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썼다가 2014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도 관련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문건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추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 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며 자세하게 성향까지 분석해놨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당시 정무특보에 대해선 법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적극 우호 세력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전 특보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사법부가 마치 정보기관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이 문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승태 시절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까지 거래 카드로 쓰려 했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인권 시계를 1970년대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 한 것입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구금도 할 수 있게 한 1975년의 긴급조치 구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규정입니다. 당시 긴급조치 구호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이 같은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접한 뒤 만든 문서입니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위해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구속을 위해 체포부터 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대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행정처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도입도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에 해당하고 이미 영장 재청구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며 일관되게 영장 항고제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양승태 시절 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위해 유신 시절로의 후퇴는 물론 헌법상 영장주의를 무너뜨리는 등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삼성, LG, SK 이런 재벌 그룹들의 이름을 각 계열사는 브랜드로 씁니다. 사용료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 사용료가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에는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법. 총수 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데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부터 쓰고 있는 이름값을
지주 회사인 한진칼에 따로 냅니다. 5년 전 한진칼이 생기자마자 이름은 물론 태극 문양 로고까지 상표권 전부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지분 4분의 1을 조양호 회장과 세 자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총수 일가가 지난해까지 한진칼에서 받은 배당금만 약 40억 원입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약 28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열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대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료 규모도 점점 커져서 지난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용료가 적절한지 따질 기준이 없고 규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용료를 걷는 건 지주회사나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데 브랜드 사용료를 악용하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해마다 5월 31일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고쳤습니다. 지난달 처음 적용한 이 규정대로 대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스톤 브레인, 영어지만 한국식 조어입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면 좀 씁쓸해집니다. 부산은행이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 76명 가운데 13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에 일부의 서류에 SB라는 글자를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이 SB가 돌머리를 뜻하는 스톤 브레인의 약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015년 부산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한 조문환 전 국회의원에 따른 서류 탈락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재경 전 BNK 금융지주 사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조 씨의 딸을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BNK 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인수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은행과의 도금고 계약을 끊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인수하면 경남이 부산에 종속된다 이래가지고 도민들 대화하고 난리 났었지. 홍 지사 측근인 조 씨 부탁을 들어주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박 씨는 최종 면접관으로도 참석해 조 씨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줘 결국 합격시켰습니다. 당시 신입행원 합격자 76명 중 13명의 점수가 이런 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SB라는 영어 글자가 적힌 일부 지원자의 점수표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글자가 돌머리를 뜻하는 스톤 브레인의 약자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문자에선 최고 점수를 줬는데도 점수가 모자라 결국 불합격시킨 청탁자가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상가 건물이 무너진 뒤 주변의 낡은 건물들 모두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들이 모여 있어서 손님이 북적대던 곳이었는데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다른 건물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업주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4층 건물이 한순간에 주저앉은 지 나흘째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잔해들이 여전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유명 칼국수집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골목을 따라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빼곡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져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손님 발길은 끊겼고 주변 식당 냉장고엔 식자재만 쌓였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상한 재료를 모두 버렸습니다. 손해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하나 버리고 어제 하나 버리고 반찬이고 노원에. 사고 현장 주변 식당들은 출입금지 팻말이 붙었습니다. 업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지도 그렇다고 다시 문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 건물입니다. 건물 곳곳에 틈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살짝만 손을 갖다 대도 건물 외벽이 쉽게 떨어집니다. 시멘트 덩어리는 머리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문을 다시 열어도 손님이 찾아올지 걱정입니다. 먹자골목 좀 이용하고 그러셨어요? 갈비집 인기 많아서 종종 왔었고 또 그런 게 생길까 봐 많이 걱정되죠. 이곳에서 생활과 영업을 함께 이어가던 상인들은 옷가지만 챙겨 여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못 들어가지고 여관에서 잔다니까. 난 장사 못해. 붕괴 원인이 아직 명확치 않고 시공사와 구청은 책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피해는 남겨진 상인들 몫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6월 초순인데 벌써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영남 내륙과 강원 동해안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시원하게 파도를 가릅니다. 아직 개장도 하기 전인 해수욕장은 아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물놀이와 모래찜질을 번갈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바다에서 신이 나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긴 하는데 따뜻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태닝할 수도 있고. 오늘 영남 내륙과 강원 동해안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양양군 영덕리와 경북 영천시 신영면에서 무인 관측기에 찍힌 최고 기온은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도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는 어제 하루를 빼고 이달 들어 계속 30도를 넘었습니다. 초여름부터 심상치 않은 더위에 대구 도심 속 그늘막은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8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름 없이 맑은 날씨에 강한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치솟았습니다. 영남 남부 지역엔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수도권엔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릅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일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분화들 라당스, 우리말로 춤의 영예란 뜻입니다.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만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우리 발레리나 박세은이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용수가 이 상을 받은 건 4번째입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내놓은 한여름밤의 꿈. 박세은이 우아한 몸짓으로 무대를 수놓습니다. 1669년 설립돼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박세은은 제1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으로 유럽 무대에 서는 것도 드문 일인데 올 한 해 전 세계 여성 무용수 중 최고의 연기를 펼친 발레리나로 뽑혔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내놓은 보석 3부작 중 다이아몬드에서 주역으로 연기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분우아 드 라당스,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에서 우리 무용수가 상을 받은 건 강수진, 김주원, 김기민에 이어 4번째입니다. 박세은은 4대 발레 콩쿠르 가운데 3곳에서 입상했고 2011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진출했습니다. 준단원에서 출발했지만 1년 만에 정단원이 됐고 최근엔 제1무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계를 깨는 일들이 많아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미국 스포츠계에 또다시 반트럼프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의례를 거부했던 미식축구 선수들과 여전히 갈등을 빚으며 슈퍼볼 우승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NBA 농구 스타들은 우승을 해도 백악관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백악관의 슈퍼볼 우승팀 축하 행사. 2015년엔 선수들이 가득했다면 지난해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선수들이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런 풍경이 연출됐는데 올해는 또 달랐습니다. 우승팀 필라델피아를 축하하는 자리엔 선수단이 아닌 해병 군악대가 채웠습니다. 선수 몇몇이 백악관 참석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선수단 모두를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We respect our flag and we always proudly stand for the national anthem. We always will stand for the national anthem. 2년 전 미식축구 선수들 일부는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무릎을 꿇으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국민 의례를 거부하는 선수는 해고해야 한다고 말해 선수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 결국 슈퍼볼 우승팀 초청 행사가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 스포츠계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I mean, I know no matter who wins this series, no one's
no one wants to invite anyway. So. 챔피언 결정전이 한창인 프로농구 NBN에선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등 스타들까지 나서 백악관 축하 행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인 선발 대회인 미스 아메리카가 100여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깨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대회에선 수영복과 이브닝 드레스 심사를 하지 않고 외모가 아닌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지 소신을 평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미인 대회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수영복과 이브닝 드레스. 1921년 첫 대회부터 이어져 온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올해 미스 아메리카 출전자는 이 두 의상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복 심사는 출전자와 심사위원단 간의 실시간 대화로 대체됩니다. 이브닝 드레스는 각자의 개성을 표현한 옷으로 대신합니다.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스 아메리카로서의 활동과 소신을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We are no longer a pageant, we are a competition. We will no longer judge our candidates on their outward physical appearance.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조직위원장이 된 칼슨은 성상품화 논란을 빚어온 수영복 심사 퇴출을 시사해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미투 캠페인이 미스 아메리카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인 대회 수영복 심사에 대한 꾸준한 논란으로 미스 월드는 2014년, 미스 틴 USA는 2016년 수영복 심사를 폐지시켰습니다. 미인의 새로운 정의를 예고한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는 오는 9월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서울 김포공항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일본 항공 자레 기내식 용기에 전범기 디자인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서 교수가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잘은 몇 년 전부터 포셔밀이란 유대교식 기내식의 플라스틱 덮개에 전범기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서 교수는 이 항공사에 항의 메일을 2번 보냈고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주택 다용도실에서 LPG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77살 이모 씨와 41살 전모 씨 모녀가 1,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유명한 공부가주와 발음이 비슷한 공보가주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부가주를 수입하는 업체가 공보가주 판매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술 모두 4개 음절 한자로 구성돼 있고 부를 때도 비슷하게 들린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만큼 상표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강한 폭발로 불리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 사망자가 75명으로 늘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현지 시간 5일 이같이 밝히고 실종자도 192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에 폭발이 있은 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인명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운드에 선 투수들은 모든 힘을 쏟아내서 가장 빠른 공을 뿌리려 합니다. 빠른 공에 타자들은 헛방망이질을 하곤 하죠. 그런데 느린 공을 무기로 상대 혼을 쏙 빼는 독특한 투수들이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시속 100km의 아주 느린 커브. 이 공 때문에 바로 뒤에 날아오는 시속 128km 직구는 그 어떤 강속구보다 빨라 보입니다. 두산 유희관은 느린 공만 던집니다. 그런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느린 공과 아주 느린 공을 섞었습니다. 그 속력의 차이에 혼란을 겪는 타자들. 홈런 타자 박병호도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넥센은 6회까지 유희관에게 6개의 안타로 2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느리지만 제구가 뛰어났고 느린 공도 속력이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공략을 못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빠른 공이 강하다는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때 빠른 공을 던졌던 LG 임찬규는 2년 전부터 느린 공을 늘리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속도를 내리는 대신 정교한 컨트롤로 승부하면서 올해는 벌써 7승을 거뒀습니다.
한화 샘슨처럼 강속구 투수들 역시 빠른 공의 위력을 더하기 위해 느린 공을 가다듬습니다. 느린 공 뒤 빠른 공, 빠른 공 뒤 느린 공에 타자들은 좀처럼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프로야구에선 느린 커브 비율이 매년 점점 늘어 올 시즌엔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빠른 공이 통한다는 야구에서 느림의 미학이 그라운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더니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 물의 용도는 농업 용수라는데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최근엔 생활 하수까지 흘러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시흥의 물왕저수지입니다. 1944년에 만들어져서 70년이 넘은 곳인데요. 멀리서 보기에 좋고 또 낚시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 옆에 마대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도로변에서 저수지로 내려가는 쪽에도 저수지를 둘러싼 길에서도 쓰레기 더미가 연달아 발견됩니다. 쓰레기를 안 가져오는데요. 저수지 근처로 내려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바람을 탄 악취인데요. 냄새의 주범은 여기 물에 둥둥 떠있는 물고기 사체들입니다. 물에는 담배꽁초나 부유물질들이 떠다니고 저쪽에는 의자로 보이는 쓰레기도 버려져 있습니다. 이 물은 인근 농지에서 농업용수로 바로 사용됩니다.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이제 비 오는 날 이러면 아파트 카페 보면 글 엄청 많이 올라와요. 냄새가 나고. 여기 안에 쓰레기 같은 게 많아요. 한 2, 3년 전부터 물고기가 많이 써야 돼. 쓰레기만 문제는 아닙니다. 시흥시는 2008년부터 이곳을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언했습니다. 여기 입주할 때는 멋진 공원이 생긴다라고 봐요. 하지만 차일피일하는 사이 필요한 예산은 늘어났고 아직 둘레길도 잘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이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은 이곳의 관리 주체가 모호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수부터 재산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관리해도 필요하거든요. 내주면 업계한테 저희가 임대를 주고 관리를 해라고 했어요. 수업체가 이제는 터무니없이 있는 단가를 요구하나 봐요. 시민들이 가서 버린 거니 그걸 우리가 지금 치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엔 생활하수가 골칫거립니다. 터널처럼 생긴 이곳은 저수지까지 흘러가는 하천 상류에 위치한 배수로입니다. 휘뿌연 물이 고여있고 바닥의 흙은 썩어서 새카맣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사용한 생활하수가 이곳을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옛날 아파트는 앞쪽 베란다에 세탁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 생태계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베스하고 블루길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다시 놔주긴 하는데 원래 놔주면 안 되는데 버릴 수가 없죠. 이번 선거에서도 호수공원 공약은 또 등장했습니다. 공원 되기는 힘들 거예요. 땅을 다 시흥에서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공원이 되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핑퐁 게임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윤동주 시인이 남긴 나무라는 작품의 전문입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나무가 춤을 춰야 바람이 분다니.
그가 이 짧은 넋 줄의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20살 청년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의 위선. 내성적이고 수줍었던 그는 자신의 사촌이자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송몽규를 질투하고 동경했다고 전해집니다. 시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부끄러움의 정서 역시 담대하지 못했던 죄책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기 고백이었죠. 고뇌하던 청년은 결국 조선어로 시를 쓴다는 이유로 투옥됐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이길 소망했으나 너무나 빨리 쓰러져 버린 비극적인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제각각 한 그루씩의 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무가 되고 흩어진 나무와 나무가 함께해야 가능한 바람 부는 초록의 풍경. 숲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나, 즉 우리라는 사실. 오늘로부터 꼭 일주일 뒤인 6월 13일 선거는 다가오지만 또한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늘 쏟아지는 상호 비방의 말들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행사까지 흥겨운 유세 차량의 소리와 나부끼는 현수막은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듯 멀어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숲을 기억하고 나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몰렸던 관심과 어떻게든 꼼꼼히 점검하려 애쓰는 유권자들. 더위를 식혀줄 바람을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그 바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나무가 된 사람들은 20살의 그 시인처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저희 JTBC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민심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6.13 민심버스라는 코너도 준비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전국의 관심 지역을 누비는 그런 코너인데 오늘 그 첫 순서로 저희 민심버스가 경상남도를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과 전직 재선 도지사의 대결을 경남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 취재기자를 바로 그 민심버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지금 뒤에 있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제 오늘 경남 도민들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버스를 타고 경남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선거 당일까지 이 버스를 타고 주요 격전지를 찾아다니며 민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 버스 외관 자체는 일반 버스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엔 첨단 장치가 가득 달려 있는데요.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에 누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이 반투명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보시는 게 경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지지도 추이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선거 당일이 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태호 후보는 숨은 보수 표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당일은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자유한국당 하면 좋지. 우리는 아주 자유한국당 좋아해. 요새보다도 그냥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잘 하더라고요. 촛불 우리 저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좀 뒷바라지 해줘야 일로 처리 잘 하실 거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씨 찍을 겁니다. 김태호지. 네, 김태호. 김태호. 정치도 해본 사람이 하고 그 구역을 아는 사람이 해야 돼.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일자리 경제 제일 그거 하다 아이가. 그거 발전해 애들이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다. 대기업도 힘드니까 솔직히 뭐 호주머니에 돈이 안 나오죠. 또 요새 뭐 애들 낳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나가니까 지금 중소기업도 다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저희의 바람은 그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6.13 민심버스니까 그만큼 민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한 티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제각각의 다양한 의견들이 다 들어왔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지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도 마찬가지고요. 후보들은 지역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후보들을 직접 만나봤더니 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그러니까 어느 편이 더 유리하느냐를 놓고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 경제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를 제가 두 번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와 여당의 협조를 동시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강점이고. 자, 이윤석 기자 잘 들었는데요. 민심버스는 내일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일은 버스가 직접 제주도를 갈 수는 없어서 저희가 남쪽 끝에 바다에 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취재기자가 제주도로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민심을 듣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제주도로 간 기자는 최수연 기자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윤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1부에서 저희 JTBC하고 한국갤럽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송사들이 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그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다 합쳐서 이제 오늘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좀 총정리를 해야 될 텐데 좀 엇갈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들이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에는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박원순 후보가 앞서 있고 2위권에 현재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마다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1위 후보는 박원순 후보였는데 2위권 후보는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 달랐습니다. 예. 앞서 보셨듯이 JTBC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7.3%, 김문수 후보가 13.7%로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 공개된 이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13.6%, 안철수 후보가 10.7%로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순위를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같은 2위권이지만 그 안에서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예.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 보실 텐데요. 이 수도권 가운데서도 16년간 보수 정당이 집권했던 경기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6%였고요.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19.4%였습니다. 예. 이 3위권은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1.9%, 정의당 이용우 후보는 1.1%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중에서 이 전국 17곳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곳은 보시다시피 14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유한국당은 경북 한 곳에서 1위를 기록했고 이 무소속은 제주 한 곳에서 이렇게 1위를 기록했고요. 경합 지역은 바로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예. 이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격차가 적었는데요.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대구하고 제주가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마 그 제주의 무소속은 현 도지사 원희룡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이 20년 넘게 압승을 거뒀던 지역인데 이번에 대구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네요. 네. 보시다시피 권영진 후보가 28.3%, 민주당 임대훈 후보는 26.4%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9%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예, 예. 제주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격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더 벌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아, 예. 앞서 지난주 초에 저희 JTBC 여론조사 결과에는 두 후보 간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오늘 발표한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예.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9.3%로 민주당 문대림 후보 28.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걸로 이거는 집계됐습니다. 오차범위 바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후에는 발표 못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후에는 이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거고요. 조사는 하지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임소라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햄버거 협상 얘기라고요? 네. 원래 뭐 햄버거 먹으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농담식으로 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햄버거 협상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김정은과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해왔습니다. 예. 과거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예.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forget the state dinners. 예. 국빈만찬은 잊어버리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건 2016년 그러니까 대선 당시 나온 발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한 얘기는 아닌 측면도 있는데요.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과거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찬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취임 이후에 시 주석과는 스테이크를 함께 했습니다. 예. 그 햄버거 협상 대신 요즘 뭐 싱가포르에서는 뭡니까 저 두 사람을 이렇게 빗댄 햄버거 상품은 나왔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네. 좀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정상 간 식사를 햄버거를 한 적이 근데 있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예. 네, 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총리와 골프장에서 햄버거로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 보여주려 했던 건데요. 예.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제품은 아니었고 수제 햄버거였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고리로 북미 두 정상이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예. 아무튼 햄버거는 앵간히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왜 데니스 로드맨 있잖아요. 네. NBA 스타. 북한에 몇 번 갔었죠. 네. 이번에 어디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리기 전에 예. 데니스 로드먼이 도착할 거다라고 미국 현지에? 언론이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역할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 사람은 가까운 사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예. 그가 진행하던 쇼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정상 모두와 친분을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인물인데요. 예. 뉴욕 포스트라는 미 언론에선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로드먼이? 네. 예. 그럼 예를 들면 뭐 만찬장에 깜짝 손님으로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걸까요? 네, 정보는 없지만 현재 그런 추측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알겠습니다. 다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이 최근 외국 언론사에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접견을 취재한 러시아 방송사 기자가 마치 밀착 카메라를 촬영하듯이 만든 영상이 화제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저 리모델링 했다는 백화원 영빈관 여기를 찍은 거라면서요? 네. 예. 그리고 영상에는요, 이른바 B컷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위원장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예. 잠깐 보시죠. 그럴까요?
just through this door, I saw Kim Jong-un's sister, and she was having some sort of conversation with the guards, but nobody speaks English here. Hello. 예, 재밌네요. 이번 회담에서도 저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임소라의 취재 수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가계부는 팍팍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물가는 50% 가까이 올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냉면값이 10%가 올라서 9,000원을 육박한다는 뉴스가 오늘 화제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 꼭 그렇지 않다,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정부와 야당에서 나오는 반응도 사뭇 다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물가가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또 뭐가 맞는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정부는 팍팍해진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안정세라는 표현을 썼죠? 네, 안정세라고 하는 그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것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데 네. 460개 품목으로 나눠서 가중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접해야 하는 물품들일 텐데 실제로 식당을 가보면 좀 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안정세가 맞긴 맞습니까? 총론에서는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5% 올랐습니다. 4월의 증가율이 1.6, 3월이 1.3, 2월이 1.4.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근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5월에는 2%였고 8월에 2.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품목별로 나눈 통계청의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식료품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이 2.7% 올랐습니다. 공업제품은 1.6%, 서비스도 1.7% 상승을 했습니다. 상품과 집세 모두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떨어진 건 전기, 수도, 가스입니다. 3.3%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가중평균치입니다. 주로 거시경제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축산물이 주로 올랐는데 근데 사람마다, 집집마다 주로 사는 물품이 좀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로 보는 물가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이 만들어내는 통계의 착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50% 올랐다라고 말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수치는 저희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다만 개별 품목으로 40에서 50% 정도 오른 품목은 있습니다. 네. 감자가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59%가 올랐습니다. 고춧가루도 43%, 묵값도 45%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달걀이 39%, 팝 2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평균이 2.7%가 된 건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평균적인 수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평균을 하면은 그냥 물가 상승은 안정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바구니 물가에 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서민들의 경우는 아우성이 나는데 물가 지수는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평균치로 볼 거냐 아니면 개별 품목으로 볼 거냐 이 차인데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소비 행태가 제각각입니다. 네.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평균치만을 보는 것도 몇몇 품목만을 떼어서 보는 것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온전하게 다 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선거 유세에서 물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참고가 좀 많이 됐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금지됐던 그 노래로 잡았습니다. 예. 아직도 금지됐던 노래가 있나요? 금지곡에서 풀린 지는 꽤 됐고요. 30년 정도 됐던 노래입니다. 예. 오늘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3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일단 눈에 띈 것은 대전에서 열린 것은 19년 만이고 역대 두 번째입니다. 예. 한국전쟁 참가했던 군인 중심으로 많이 묘역이 돼 있던 다른 현충원과 달리 대전은 의사상자나 또는 순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서 예. 국가의 책임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청와대에서 설명했습니다. 예. 또 하나 눈길 끈 것이 바로 가수 최백호 씨가 부른 추모곡인데요. 늙은 군인의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잖아요.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이 되어 다시 못 흘러간 내 청춘. 예. 역시 뭐 최백호 씨답게 멋지게 잘 부르네요. 예. 보통 저 노래 부를 땐 기운이 쭉 빠진 채로 부르곤 했는데. 예. 예. 아무튼 예. 애환과 힘이 같이 느껴지는 노래였는데요. 예. 김민기 씨 노래죠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씨가 1976년에 당시 군 복무 중에 만든 노래입니다. 예. 당시 군 PX에서 제대를 앞둔 선임 하사관이 막걸리 2마를 사가지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본인의 군생활 30년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노래로 만들어달라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 가사 중에 어언 30년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예. 2년 뒤인 1978년에 가수 양희은 씨의 앨범에 수록되면서 공개가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당시 지정한 금지곡 1호가 됩니다. 군 사기 저하를 이유로 금지했었고요. 예. 하지만 이 노래는 80년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많이 불렸었고 결국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금지곡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 사기 저하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었지만 실제 이제 해제된 뒤에도 장성들이 술을 꽤 마신 뒤에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다라는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최백호 씨가 노랫말과 곡조에 맞는 음색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이 추모식을 기획한 측에서 먼저 선곡을 하고 이 노래를 최백호 씨에게 이 노래로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백호 씨는 노래를 배우면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긴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새의 날개 재해석으로 잡았습니다. 새의 날개. 예. 예. 또 동물이 등장하는군요. 예, 새가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의 울산시당의 선거운동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 앞에 선거운동원들이 팻말을 걸고 있는데요. 사람을 찾습니다로 돼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의 얼굴은 물음표가 돼 있고 밑에 이력들이 나오는데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입니다. 예. 우측 맨 끝에는 이명박 후보 경호대장 전력이 있다, 경력이 있다 이런 표현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는 얘기인가요? 찾고 있는 걸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운동을 한 것은 과거에는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력으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울산 지역 일부 구청장의 민주당 후보들이 돼 있다면서 이른바 철새 논란을 비꼰 겁니다. 예. 물론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다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관련 정보는 유권자들한테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앞서 언급한 저 후보들이 선관위에 공개한 경력에서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의 이력들을 삭제한 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선관위에서 찾아봤더니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제 이른바 당적을 이제 옮겨서 나온 후보들이 과거 새누리당이나 이쪽 이력은 선관위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한 후보는 한때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었다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예. 따져보면. 예, 종종 사실 여러 번 바꾼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철새 논란이 일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표현은 고 이영희 교수가 쓴 그렇죠. 책의 제목인데요. 예. 당시 이제 기고문들을 모았던 책이었는데 예. 저 표현의 의미는 양 극단의
좌우의 이분법을 보지 말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지라는 건데요. 예. 앞서 이제 이 구청장 후보가 했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그대로 비유를 하면 한쪽 날개로 한참 날았다가 다른 쪽 날개로 한참 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양쪽의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라는 이영희 교수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자연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는 날짜 과대평가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날짜입니까? 지방선거 날짜입니다. 6.13 예.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하루 앞서 열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심도 하고 의심에 대해서도 또 제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트럼프만이 아는 건데 예, 그렇겠죠. 누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예. 12일날 만약에 이 북미 회담을 하자고 했으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를 했어야 돼요. 예. 자, 반대를 하자는 것은 그날 열지 말자고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실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 지금은 좀 바뀌기도 했는데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위장평화쇼다라는 주장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예. 날짜가 좋지 않으니 날짜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여러 번 남북 정상회담 또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재 노력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신들도 주요 뉴스로 연일 각 뉴스에서 관련 소식들이 톱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역사적인 사건의 날짜를 우리나라 지방선거 때문에 정했다라는 의심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좀 날짜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 지방선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지방선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졌다. 이런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영남 지역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aptisms of fire. I've witnessed your son.